13. 주인을 찾는 전단지. 나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후 나는 며칠 동안 새로운 언어에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고양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다스러운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끊임없는 생각과 감상과 요구들이 각기 다른 음색의 라디오 방송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소리의 홍수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바로 라온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었다. 라온의 목소리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의 그것처럼 맑고 순수했다. 아저씨, 발이 이제 안 아파요. 나비 누나는 왜 나랑 안 놀아줘요? 엄마 보고 싶어요. 마지막 말이 내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박혔다. 나는 노트북, 아니 전산기를 켰다. 그리고 아기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간단한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휴대전화기로 찍어둔 라온의 사진을 넣고 3색 아기 고양이, 왼쪽 앞발을 다쳤었음이라고 간략한 특징을 적었다. 하지만 나는 라온의 마음속에서 보았던 하얗고 다정한 손길과 자장가 같던 콧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것은 진짜 엄마를 가려낼 나만의 마지막 시험 문제였다. 나는 언젠가 읽었던 차가운 도시의 탐정이 나오는 소설을 떠올렸다. 지금의 내 모습이 그와 조금은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읍내의 작은 인쇄소에서 전단지를 몇 부 인쇄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은파랑 마을의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며 전봇대와 게시판, 문 닫은 가게의 유리창에 전단지를 붙였다. 어둠이 내린 마을을 혼자 걸으며 전단지를 붙이는 동안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도망치기만 하던 과거의 내가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과 길 잃은 작은 생명의 운명을 잇는 아주 서툰 탐정이자 어설픈 연결자가 되어 있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이든 그것이 싫지 않았다. 14. 문을 연 특별한 손님, 한여름. 기다림의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소리 없이 하지만 착실하게 흘러갔다. 전단지를 붙인 지 닷새가 지났다. 나의 전화기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안도와 실망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고양이들은 나의 초조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선장은 나를 보며 생각했다. 기다림이란 본디 뱃사람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젊은 주술사. 나비는 하품을 하며 생각했다. 저 인간, 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덕분에 내 완벽한 낮잠의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잖아. 까망이는 여전히 불안에 떨었다. 뭔가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역시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나는 그들의 수다스러운 침묵 속에서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커피는 그저 쓴 물에 불과했다. 나의 모든 신경은 가게의 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울렸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 여자가 문지방에 서 있었다. 강렬한 오후의 햇살을 등지고 서 있어서 처음에는 검은 실루엣으로만 보였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잠시 서서 가게 안의 풍경을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붙였던 전단지가 땀에 젖어 눅눅하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라온의 마음속에서 보았던 그 다정한 손길과 자장가 같던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한여름이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저기 이 고양이 하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날 필요는 없었다. 가게 안쪽에서 자고 있던 라온이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이다. 나는 라온의 마음속에서 엄마다. 엄마가 왔어. 라는 기쁨에 찬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들었다. 라온은 총알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가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자신의 품으로 파고드는 라온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그들의 재회를 차마 방해할 수 없어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다. 한참 후 그녀는 눈물을 그치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수없이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시험 문제를 꺼내들었다. 혹시 이 아이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억 같은 게 있었나요? 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늘 자장가 대신 조용한 콧노래를 불러주곤 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라온의 마음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를 아주 작게 흥얼거렸다. 나는 그녀가 진짜 주인임을 확신했다. 15. 저 고양이, 당신이 슬퍼 보인대요. 라온의 엄마, 한여름 씨는 나의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통과했다. 콧노래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라온이 내게 보여주었던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 주인을 확신했다. 그녀는 나의 통역 능력에 대해 아직 알지 못했지만 라온과의 완벽한 교감을 통해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숨어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까마귀의 생각을 그녀에게 통역해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나의 기묘한 능력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공개이자 그녀의 반응을 시험하는 나만의 또 다른 시험이었다. 저기 까망이라는 친구가 그러는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서 아직 슬픈 냄새가 난다고 비에 젖은 골판지 상자 같은 냄새라고 하네요. 저런 날에는 따뜻하고 단 게 필요한 법인데 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나의 갑작스러운 통역에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까마귀를 그리고 나를 번갈아 보았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낯선 남자가 고양이의 마음을 읽는다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아주 희미한 경계심이 떠올랐다. 나는 너무 성급했나 후회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라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 농담이었다고 그렇게 둘러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저 까만 고양이가.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비웃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진위를 확인하려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거짓말 대신 진실을 택하기로 했다.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비에 젖은 골판지 상자 같은 냄새야. 저런 날에는 따뜻하고 단 게 필요한 법인데. 라고 아주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까망이의 생각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그녀에게 전달했다. 비에 젖은 골판지 상자 같은 냄새. 그것은 까망이가 느낀 그녀의 슬픔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시적인 묘사였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방금 전까지 겨우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내가 괜한 말을 해서 그녀를 더 슬프게 만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이전의 서러운 눈물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자신의 깊은 슬픔을 세상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존재에게 완벽하게 이해받았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종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맞아요. 그녀가 훌쩍이며 말했다. 저는 오늘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서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눅눅한 골판지 상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내가 사는 이 기묘한 세계의 문턱을 아주 조금 넘어온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건네기로 했다. 그것은 까망이가 제안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이었다. 일단 좀 앉으세요. 따뜻하고 단 것을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그녀를 가게의 가장 편안해 보이는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아주 진하고 달콤한 코코아를 만들기 시작했다. 16. 폭풍우 속의 코코아 한 잔. 내가 주방에서 코코아를 만드는 동안 밖에서는 계절이 갑자기 방향을 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맹렬하던 여름의 태양이 어디론가 모습을 감추고 하늘은 순식간에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가게 문에 달아둔 작은 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리고 잠시 후 약속이라도 한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후두두둑 후두두둑 굵은 빗방울이 지붕과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리려는 듯 격렬했다. 순식간에 나의 작은 쉼터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낡은 방주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 한여름 씨는 그 방주에 우연히 함께 올라탄 두 명이 고독한 생존자였다. 나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코코아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창밖을 때리는 격렬한 빗줄기를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테이블에 머그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슬픔과 갑작스러운 폭풍우에 대한 아주 옅은 공포가 함께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이런 날에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저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더 나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코코아 잔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달콤한 액체가 그녀의 차가운 몸을 조금은 녹여주었을까. 그녀의 굳어있던 어깨에서 아주 조금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때 가게 안에서 가장 평화로운 존재, 나비가 움직였다. 녀석은 잠에서 깨어나 우아하게 기지개를 켜더니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무릎 위로 가볍게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몸을 둥글게 말고 만족스러운 굴골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나비의 마음을 들었다. 이 인간 아직도 슬픈 냄새가 나네. 하지만 따뜻한 냄새도 같이 나.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나는 나비의 생각을 그대로 그녀에게 통역해 주었다. 나비가 그러는데요. 아직 슬픈 냄새가 나지만 이제는 따뜻한 냄새도 같이 난다고. 그래서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 주겠다고 하네요. 내 말에 그녀는 품에 안긴 나움과 무릎 위에 나비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주 맑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빗소리로 가득 찬 가게 안을 작은 등불처럼 환하게 밝혔다. 17. 늙은 왕, 선장의 자기소개. 그녀의 웃음소리는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가게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이 비로소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이제 나를 더 이상 경계해야 할 낯선 남자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호기심과 아주 약간의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하고도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다 들리는 거예요. 고양이들의 생각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숨길 이유도 숨길 수도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어떻게 이 기묘한 언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아주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감정의 파동으로만 느껴졌던 것이 라온을 구하려던 그 절박한 순간을 계기로 명확한 의미를 가진 목소리로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내가 원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일종의 운명 같은 것이었다고. 내 서툰 고백을 듣는 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동화책을 읽는 아이처럼 진지한 눈으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의 시선이 가게의 가장 높은 곳 왕좌에 앉아 우리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는 선장에게로 향했다. 그럼 저 고양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아까부터 계속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만 있는데. 나는 눈을 감고 늙은 왕의 마음속으로 나의 의식을 보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녀에게 통역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바다에서 태어났고 이 바다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 한때 나에게는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뱃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를 바람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함께 수평선 너머의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 하지만 시간이라는 파도는 가장 단단한 배마저 삼켜버리는 법. 그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항해를 떠났다. 선장의 목소리는 오래된 백고동 소리처럼 낮고 깊게 울렸다. 나의 일은 이제 이 항구를 지켜보는 것이다. 배가 떠나고 돌아오는 것을, 파도의 높이를 재고 바람의 냄새를 맡는 것을. 그것이 나의 남은 숙명이다. 그리고 너, 이 젊은 주술사. 선장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너는 아직 서툴고 내 능력은 불안정하다. 하지만 너의 마음은 굳은 날배를 띄우지 않는 늙은 어부처럼 신중하고 선하다. 그래서 나는 너의 이 작은 왕국에 나의 닻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장의 목소리는 그녀를 향했다. 그리고 너, 길 잃은 아이의 어미. 너에게서는 깊은 슬픔의 냄새와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의 냄새가 함께 난다. 너는 이곳에 머물 자격이 있다. 나의 왕국은 너와 같은 상처 입은 여행자들을 거부하지 않는다. 나의 긴 통역이 끝났을 때 나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늙은 고양이 선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선장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 항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수호신이었다. 나는 나의 기묘한 능력이 어쩌면 그녀의 동화 같은 세계를 현실 속에서 만들어주는 일종의 마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18. 그녀의 스케치북이 열리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밤새 내린 비가 세상의 모든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낸 듯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로 가게 안을 환기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찾아왔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라온이 담긴 이동장이, 다른 한 손에는 작은 보온병과 빵이 담긴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제 고마웠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내게 따뜻한 차와 빵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이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작지만 중요한 신호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빵을 먹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한 사이였으니까. 아침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지난번 나를 경계하며 방패처럼 끌어안고 있던 바로 그 스케치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그것을 방패가 아닌 도구로서 꺼내들었다. 도윤 씨. 그녀가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불렀다. 어제 들려주신 선장님 이야기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스케치북의 빈 페이지를 펼쳤다.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나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첫 번째 진짜 공동 작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나는 선장의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가 어제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더 깊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무엇인지, 그가 낮잠을 잘 때 어떤 꿈을 꾸는지, 그의 찢어진 귀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나는 선장이라는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그녀를 위해 넘겨주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연필은 종이 위에서 춤을 추는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고 섬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선장은 조금씩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단순한 늙은 고양이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온몸에 휘감고 있는 신화 속의 존재처럼. 그녀는 선장의 하나뿐인 눈동자 속에 내가 말했던 기다림과 외로움 위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세상의 소음이 두려워 자신만의 동화 속으로 숨어버렸던 그녀. 그런 그녀가 이제는 나의 서툰 이야기를 그녀만의 아름다운 세계로 재창조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나 역시 그녀가 그리고 있는 저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